내 동생을 3년 동안 모욕한 대가가 어떤 건지 오늘 이 자리에서 알게 될 겁니다. 32번째 생일 밤 그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낯선 여자를 거실에 앉혀놓고 나가라고 했고 남편은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작은 무역회사 월급쟁이라는 말을 삼키며 버텨온 끝이 하필 생일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어요. 이 여자에게는 오빠가 있었다는 것을요. 연매출 수조원의 서린그룹을 이끄는 회장, 그리고 시댁회사의 납품 구조 전체를 쥐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빠는 동생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단 한마디만 했어요. 실력으로 걸어 들어가라고, 길은 자신이 깔아주겠다고. 그날 밤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내쫓은 며느리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는지 그들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3년 동안 신분을 숨기고 시댁의 멸시를 견뎌온 여자와 그 곁에서 조용히 길을 깔아준 오빠가 함께 만들어낸 조용하고 완벽한 반격 이야기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5월의 밤은 유독 무거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떨리고 빗소리가 아파트 단지 전체를 낮게 감쌌어요. 윤서아는 야근을 마치고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오면서 우산 손잡이를 다시 고쳐쥐었습니다. 가방 속 빈 도시락 통이 손끝에 닿았고 그제야 오늘이 자신의 32번째 생일이라는 사실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회사에서도 남편에게서도 어떤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생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삶, 서아에게 그건 이미 3년째 이어진 일상이었죠.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을 때 서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현관 신발장 앞에 낯선 구두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짙은 붉은색 하이힐, 굽이 유난히 높고 앞코가 뾰족한 구두였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집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것을 서아는 단번에 알아챘어요. 낯선 향수 냄새가 현관까지 흘러나왔습니다. 달콤하고 짙은 냄새, 어딘지 모르게 공격적인 향기였어요. 서아는 우산을 우산꽂이에 꽂으며 숨을 한번 고르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소파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발머리에 웨이브를 살린 머리, 흰 정장 차림의 입술은 붉게 칠해져 있었어요. 다리를 꼬고 앉아 홍차잔을 들고 있는 자세가 마치 자기 집인 양 편안했습니다. 서아의 자리, 서아가 매일 저녁 지친 몸을 기댔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 박도준은 소파 한쪽 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핸드폰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려 했지만 그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최명자는 팔짱을 낀 채 서아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금팔찌가 형광등 아래서 번쩍거렸고 입가에는 이미 결정된 사람의 냉정함이 배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이 도준이 새 신부야. 넌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가.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아는 자신이 제대로 들은 것인지 확인하려는 듯 눈을 한번 깜빡였어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수순을 밟는 사람처럼 담담했어요. 서아의 시선이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제발 이건 오해라고, 무언가 잘못된 거라고 말해주기를 바라며 기다렸어요.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핸드폰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변호 한마디, 눈빛 한 번이 없었어요. 낯선 여자가 그때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을 임수진이라 밝히며 한성부품의 납품을 담당하는 대원산업 구매차장이라고 차분하게 소개했어요. 말끝에 서아를 향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쯤에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다 같이 편해요. 어차피 버티셔봤자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서아를 이미 치워진 존재로 보는 눈빛, 결론이 난 자리에 잠시 남아있는 흔적 정도로 여기는 시선이었어요. 시아버지 박성태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이 통보가 온 가족의 합의 아래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하는 것 같았어요. 서아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오히려 모든 감각이 잠시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3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을 삼키며 설거지하던 밤들, 남편이 방관하는 동안 혼자 무릎을 꿇고 앉아 사과하던 저녁들, 작은 무역회사 다닌다는 이유로 친척들 앞에서 무시당하던 명절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서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떨리지 않으려 애쓰는 목소리로 안방에 가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내일 오전까지는 봐준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세입자에게 퇴거 기한을 통보하는 것처럼 사무적인 목소리였어요.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몸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안방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아는 잠든 하율의 숨소리를 먼저 찾았어요. 2살배기 딸이 이불을 발로 걷어찬 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볼이 발그레하게 달아오른 얼굴, 작은 주먹을 꼭 쥔 채 새근거리는 숨소리였어요. 서아는 한동안 그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그제야 조용히 한 줄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마음과 이 아이 때문에 버텨야 한다는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서아는 작은 캐리어를 꺼내 옷 몇 벌을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과 중요한 서류 몇 장을 꺼내 가방 안쪽 지퍼 칸에 넣었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서류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집에서는 한 번도 꺼내 보일 필요가 없었던 것들을 이제 다시 챙길 때가 된 것 같았어요. 하율을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아이가 잠결에 서아의 목에 팔을 감았어요. 그 작고 따뜻한 무게가 서아의 가슴 한가운데에 박혔습니다. 거실을 지나칠 때 임수진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는 기색이었어요. 서아는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운동화를 깨어 신으며 마지막으로 거실을 한번 바라봤어요. 남편은 그때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서아는 눈을 한번 마주치고 그대로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5월의 차가운 빗줄기였어요. 서아는 하율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 아파트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큰 길에서 택시를 세우며 행선지를 말하는 순간 서아는 비로소 다짐했어요. 이 밤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자신이 숨겨왔던 이름을 이제는 꺼내야 할 때가 됐다고. 택시 창문에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아는 하율을 무릎 위에 앉힌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심의 불빛들이 빗속에서 번지고 흔들렸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어요. 따뜻하고 고른 온기였습니다. 서아는 그 온기에 기대어 천천히 숨을 고르며 지난 3년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이런 삶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 서아는 달랐어요.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자격증까지 취득했지만 그 자격증을 단 한 번도 세상에 꺼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오빠 윤재혁의 당부 때문이었어요. 서린그룹을 일으켜 세운 오빠는
동생의 결혼을 앞두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개입되는 순간 사람의 본 모습이 달라져. 내 배경을 먼저 보여주면 그 사람이 너를 좋아하는 건지, 너의 배경을 좋아하는 건지 영원히 알 수 없어. 서아는 그 말을 이해했고 동의했어요. 그래서 작은 무역 대행사에 취직했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박도준을 만났습니다. 상견례 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 한쪽이 저렸습니다. 오빠 윤재혁은 수수한 면바지 차림에 대중교통을 타고 상견례 장소에 나타났어요. 명품 하나 걸치지 않은 단정하고 조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명자는 오빠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술 끝을 살짝 내리며 실망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어요. 식사 중에 오빠가 서린그룹 회장과 닮았다고 말하며 웃음을 흘렸습니다. 물론 설마 같은 사람이겠냐는 비웃음이 섞인 웃음이었어요. 오빠는 그저 조용히 웃으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날 오빠의 눈빛 속에 무언가가 스쳤지만 서아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동안 알지 못했어요. 결혼 후 시댁에 들어가면서부터 멸시는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말들이었어요. 밥상을 차리면 간이 싱겁다고, 설거지를 하면 그릇에 물때가 남았다고, 청소를 하면 구석이 지저분하다고 했습니다. 서아는 더 열심히 했어요. 더 일찍 일어나고, 더 꼼꼼히 닦고, 더 오래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커졌어요. 노력에 비례해서 칭찬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생길수록 더 많은 것들이 채워지듯 잔소리가 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홈쇼핑 채널을 보면서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서아가 야근을 하고 돌아오면 늦었다고, 일찍 들어오면 회사가 한가한 곳이냐고 했어요. 어느 쪽이든 트집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박성태는 직접 나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아내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TV 볼륨을 높이는 것으로 침묵하며 동조했습니다. 그 침묵이 때로는 날카로운 말보다 더 무거웠어요. 남편 박도준은 방관자였습니다. 서아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핸드폰을 꺼내들거나 자리를 피했어요. 가끔 형식적으로 그만하라는 말을 던지는 때도 있었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이었을 뿐 서아의 편을 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말이 아니었어요. 밤에 둘이 남으면 서아가 힘들었던 이야기를 꺼냈지만 남편은 피곤하다며 등을 돌리거나 우리 어머니가 원래 그래라는 말로 대화를 끊었습니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서아는 점점 이야기를 꺼내는 횟수를 줄였어요. 말해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임수진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결혼 2년차 즈음이었습니다. 남편이 대원산업 쪽 미팅이 잦아지면서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납품 계약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식사 자리에서 대원산업 구매차장 임수진을 언급하며 일 잘하고 똑똑하더라고 말할 때 남편이 그 이름에서 시선을 잠깐 피했을 때 서아의 가슴 어딘가에서 작은 불안이 싹을 틔웠습니다. 그 불안을 서아는 억지로 짓눌렀어요. 의심하면 지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무시도 불안도 아니었습니다. 하율이었어요.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서아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압박했습니다. 한성부품 며느리가 출산 후에도 그 작은 회사를 다니는 것이 보기 싫다는 이유였어요. 서아는 버텼습니다. 출산 후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하고 시간제 돌봄 선생님께 아이를 맡기며 회사를 다녔어요. 부모님은 서아가 대학에 들어가던 해에 두 분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오빠 재혁뿐이었어요.
그 오빠마저 그룹을 이끄느라 늘 바빴기에 서아는 무슨 일이든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말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키울 생각이 없느냐고, 일이 그렇게 좋으면 아이는 왜 낳았느냐고 했어요. 서아는 그 말들을 삼키며 하율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고, 이 아이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라고 되뇌었어요. 3년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텨온 3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서아는 자신의 이름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은 서랍 안에 잠들었고 서린그룹 오빠의 동생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었어요. 작은 무역회사 월급쟁이 며느리, 그것이 이 집에서 서아에게 허락된 유일한 이름이었습니다. 택시가 속도를 줄이며 신호등 앞에 섰습니다. 빨간 불빛이 빗물에 번져 유리창을 물들였어요. 하율이 잠결에 몸을 뒤척이며 서아의 품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서아는 아이의 등을 천천히 토닥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도심의 고층 빌딩들이 빗속에서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서린그룹 본사 빌딩에 불빛이 보였어요. 서아는 오래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오빠가 혼자 일궈낸 빛이었고 서아가 스스로 숨겨왔던 빛이기도 했어요. 이제는 숨어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이름을 오늘 밤부터 다시 꺼낼 때가 된 것이었어요. 한남동 언덕길은 빗속에서도 조용했습니다. 높은 담장들이 줄지어 선 골목,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돌담 위에서 흘러내렸어요. 택시가 큰 대문 앞에 멈춰 서자 서아는 잠든 하율을 가슴에 꼭 안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머리카락을 적셨어요.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서아는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붙들어주는 것 같아 잠시 그대로 서 있었어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윤재혁이 우산을 들고 서 있었어요. 정장 재킷을 벗어 팔에 걸친 채 와이셔츠 차림으로 빗속에 서 있는 오빠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서아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우산을 동생 쪽으로 기울이며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서아의 품 안에서 잠든 하율의 얼굴을 내려다보는 오빠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딱 한 번, 아주 짧게였습니다. 그러나 서아는 그것을 보았어요. 거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넓고 조용한 공간, 간접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어요. 재혁은 서아를 소파에 앉히고 하율을 받아 안았습니다. 서아가 출산 후 그룹 일정이 맞지 않아 번번이 만남이 미뤄졌고 결국 제대로 품에 안아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2살배기 아이의 무게가 팔에 실리는 순간 재혁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조카의 이마에 잠시 이마를 갖다 댔어요. 아무도 보지 않았다면 모를 동작이었습니다. 서아는 보았어요. 그리고 그제야 3년 동안 꾹 눌러왔던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재혁은 조카를 옆방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돌아와 서아 맞은편에 앉았어요. 차를 내오거나 위로의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팔꿈치를 무릎에 얹고 서아를 바라봤어요.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서아가 말을 시작할 때까지 끊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어요. 서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생일 밤의 일부터 시작해서 3년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꺼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구간도 있었고 말이 잠시 멈추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재혁은 그 모든 순간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서아가 다 말할 때까지 단 한마디도 중간에 넣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거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재혁은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천장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입술을 다문 채 잠시 생각에 잠기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내리며 서아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단단하고 고요한 눈빛이었어요. 내가 먼저 움직이지 마. 오빠가 길 깔아줄게. 대신 너는 실력으로 걸어 들어가. 재혁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는 것을 느꼈어요. 복수심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어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조건을 말했습니다. 오빠의 이름이나 힘을 빌리지 않겠다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자신의 실력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야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다고, 그래야 하율에게 부끄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재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동생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대견하다는 웃음도 아니었고 안쓰럽다는 웃음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 사람이 자신의 동생이라는 것이 좋다는 웃음이었습니다. 재혁은 서린그룹 감사팀장 외부 공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빈자리가 생긴 것은 사실이었고 외부 경력직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었어요. 서아가 원한다면 다른 지원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합격 여부는 외부 심사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고 자신은 최종 승인만 하는 구조라고 했어요. 서아가 회장의 동생이라는 사실은 합격 후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게 오히려 나중에 사적 감정으로 일했다는 오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서아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하율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공인회계사 자격증, 3년간 작은 회사에서 쌓은 실무 경력, 그리고 누구보다 꼼꼼하게 숫자를 다뤄온 습관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두렵지 않다고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오늘 밤만큼은 두려움보다 단단한 무언가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릴 적 이 방에 살던 자신을 떠올렸어요. 야광별 스티커를 천장에 붙이던 12살의 서아, 오빠 방에서 수학 문제를 풀다 잠들던 고등학생 서아, 자격증 시험 전날 밤을 새우던 26의 서아였습니다. 그 서아들이 모두 지금 이 자리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서랍 속에 넣어두었을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재혁이 아침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율은 낯선 집에서도 씩씩하게 밥을 먹었어요. 숟가락을 혼자 쥐고 밥풀을 흘리면서도 오물오물 먹는 모습에 재혁이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서아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밥을 떴어요. 오래간만에 먹는 따뜻한 아침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재혁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건넸어요. 오빠로서가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으로서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해. 복수가 목적이 되면 반드시 흔들리는 순간이 와.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율이 이 세상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 분노로 일한 엄마가 아니라 원칙으로 버텨낸 엄마이기를 바랐어요. 그것이 서아가 이 길을 택한 이유였습니다. 서린그룹 감사팀장 외부 공채 공고가 뜬 것은 서아가 한남동 집에 들어온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침 식탁에 채용 공고 출력본을 슬며시 올려두었을 뿐이었습니다. 서아는 그것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천천히 읽었어요.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자, 기업 감사 또는 회계 관련 실무 경력 3년 이상, 협력사 계약 및 거래 구조 분석 능력 우대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줄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서아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처럼 느껴졌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오빠의 그늘이 아니라 자신의 발로 서야 한다고 되새겼어요. 준비는 조용하고 치밀하게 진행됐습니다. 서아는 매일 새벽 하율이 잠든 사이에 책상에 앉았어요. 3년간 작은 무역 대행사에서 쌓은 실무 자료들을 정리하고 기업 감사 관련 최신 사례들을 검토했습니다. 이력서를 쓰고 지웠다가 다시 썼어요. 자기소개서는 12번을 고쳐 썼습니다. 오빠 재혁의 비서 황 실장이 서류 양식과 제출 방법을 조용히 안내해 줬어요. 그 이상의 도움은 없었습니다. 서아가 원하지 않았고 황 실장도 그것을 알았어요. 면접 당일 아침 서아는 서랍에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꺼냈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코팅된 자격증 표면이 형광등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손끝으로 자신의 이름을 한번 짚어보았어요. 윤서아. 이 이름으로 살아온 시간들이 손끝에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짙은 네이비 재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정리했어요. 거울 앞에 선 서아의 얼굴에는 떨림도 없었고 서두름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하고 단단한 표정이었어요. 심사는 외부 전문가 셋과 내부 임원 둘, 총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재혁은 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서아는 그것이 오빠의 배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면접장에 들어서자 5쌍의 눈이 일제히 서아를 향했어요. 이력서를 이미 검토한 눈빛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위원이 첫 질문을 던졌어요. 협력사 비리 감사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서아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공인회계사로서의 정식 기업 감사 경험은 없지만 무역 대행사에서 계약 구조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원청사에 보고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할 때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알고 있다고 했어요. 위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합격 통보는 면접 나흘 후에 왔습니다. 황 실장이 짧은 문자 하나를 보내왔어요. 서아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율이 옆에서 블록을 쌓고 있었어요. 서아는 아이 옆에 앉아 블록 하나를 집어 얹어 주었습니다. 하율이 까르르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서아의 가슴 안쪽 어딘가를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잘할 수 있다고, 이 웃음소리를 위해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첫 출근 날은 5월이 지나고 6월 초였습니다. 서린그룹 본사 건물은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고층 빌딩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서아는 잠시 멈췄습니다. 천장이 높고 공기가 서늘했어요. 경비원이 방문증을 건네주는 대신 직원증을 건네주었습니다. 서아는 그것을 받아 목에 걸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18층이었습니다. 감사팀 사무실 문을 열자 8명의 팀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이는 제각각이었어요. 가장 어린 팀원은 20대 중반으로 보였고 가장 연배 있는 팀원은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서아보다 이 팀을 오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서아는 그들의 시선을 하나씩 천천히 마주봤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특별 채용으로 들어왔지만 실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전 협력사 계약 전수 조사를 시작합니다. 대원산업과 한성부품 간 납품 계약부터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팀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첫날부터 전수조사라는 말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중 가장 연차가 있어 보이는 박주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한성부품은 대원산업의 핵심 파트너인데 첫날부터 건드리는 것이 맞느냐는 뜻이었습니다.
서아가 그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더 투명하게 봐야죠.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박 주임이 입을 다물었어요. 서류들이 회의실 테이블 위에 쌓이기 시작한 것은 오후부터였습니다. 박 주임이 지난 3년치 평가표 원본을 가져왔고 김 과장이 회의록과 내부 이메일 묶음을 가져왔어요. 최 주임이 계약서와 납품 실적 파일을 양팔 가득 안고 들어왔습니다. 서아는 가장 오래된 서류부터 펼쳤어요. 첫 번째 이상 징후는 20분 만에 발견됐습니다. 2년 전 입찰 평가표에서 한성 부품의 기술 점수는 경쟁사 두 곳보다 현저히 낮았어요. 가격 역시 한성 부품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종 선정은 한성 부품이었어요. 선정 사유란에는 종합적 판단이라는 모호한 네 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네 글자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물었어요. 박 주임이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대원산업 구매차장 임수진이라고 했어요. 서아는 아무 표정 변화 없이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다음 입찰도 같은 패턴이었어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총 12건의 계약에서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한성부품은 점수가 낮아도 항상 선정됐고 임수진은 그 12건 모두의 최종 담당자였습니다. 김 과장이 삭제된 이메일 복구본을 들고 들어온 것은 조사를 시작한 지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입찰 공고 이틀 전 임수진이 부하 직원에게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평가표는 자신이 수정할 테니 원본은 폐기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날짜와 수신자, 발신자가 모두 명확했습니다. 서아는 그 이메일을 출력해 별도 파일에 끼웠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숫자와 서류가 말을 시작할 때 서아는 언제나 이런 상태가 됐어요. 감정이 물러나고 집중만 남는 상태였습니다. 최 주임이 대원산업을 통해 한성부품이 계약을 따낸 직후마다 특정 컨설팅 업체로 거액이 송금된 기록을 발견한 것은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업체명은 SK컨설팅이었어요. 실체를 조회하자 직원도 사무실도 없는 유령 회사였습니다. 대표이사는 임수진의 남동생 임수혁이었어요.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납품 계약을 몰아주고 그 대가를 남동생 명의의 유령 회사를 통해 세탁한 구조였어요. 총 피해 추정액은 50억 원을 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모든 자료를 날짜순, 거래순, 증거 강도순으로 분류했어요. 각 건의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독립위원회 제출용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판단은 위원회가 할 것이었어요. 서아의 역할은 사실을 모으고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는 것, 그것이 서아가 스스로에게 세운 단 하나의 원칙이었어요. 복도에서 임수진과 처음 마주친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임수진은 부하 직원과 이야기하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신임 감사팀장이 특별 채용으로 들어왔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얼굴은 아직 모른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서아와 눈이 마주쳤어요. 임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굳었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담담한 걸음으로 그녀 곁을 지나쳤습니다. 한마디만 남겼어요. 안녕하세요, 임 차장님. 목소리는 조용하고 예의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독립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나흘이 지난 날 서아에게 이혼 재판 날짜 통보가 왔습니다. 남편 박도준 측 변호사가 보낸 서류였어요. 서아는 그것을 받아 펼치며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감사보고서 제출일과 불과 사흘 차이였어요. 공교로운 일정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쪽에서 계산한 일정일 수도 있었어요. 감사 압박이 거세지는 시점에 이혼 절차를 밀어붙여 서아를 흔들어 보려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서아는 서류를 다시 접어 가방에 넣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어요. 해야 할 일과 버텨야 할 이유가 동시에 손에 잡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재판 전날 밤 서아는 하유를 재우고 나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로 아이 옆에 앉아 고른 숨소리를 들었어요. 2살 배기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내일 법정에서 이 아이의 이름이 오갈 것이라는 사실을 아이는 꿈에도 알지 못했어요. 서아는 아이의 작은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차갑지 않고 따뜻했어요. 이 온기를 지키기 위해 내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가정법원 복도는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서아는 변호사와 나란히 앉아 재판 순서를 기다렸어요. 맞은편 대기석에는 남편 박도준이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어요.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긴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3년을 같이 살았지만 저렇게 단정한 모습을 법정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최명자도 와 있었습니다. 검은 재킷 차림에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아와 눈이 마주치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외면이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양측 변호사의 진술을 순서대로 들었어요.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나섰습니다. 재혼 계획이 있고 새 출발을 원한다고 그 때문에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어요. 법정이 잠시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남편을 직접 바라봤어요. 2살 배기 친자를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재혼이 자녀 포기의 이유가 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깨끗하게 시작하고 싶다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2살 배기 아이가 거래 대상이냐는 뜻이 그 낮은 목소리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판사가 서아 측 의견을 물었습니다.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양육비는 받겠다고 했어요. 단 전액 하율이 이름으로 적금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율이 성인이 됐을 때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스스로 알고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것이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어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판사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모두 서아에게 귀속됐어요. 양육비 지급 의무는 법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서아가 전액 적금 처리를 원한다면 그 방식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은 그렇게 끝났어요. 법원 복도로 나오자 시어머니 최명자가 서아 앞을 막아섰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는 대신 위자료도 없으니 서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서아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짧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하유리는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대로 걸었어요. 시어머니가 뒤에서 더 소리쳤지만 서아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박성태도 뒤따라왔어요. 이해해줘서 고맙다는 어색한 말을 꺼냈지만 서아는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인연을 끊는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하율이 손녀라며 뒤에서 불렀지만 서아는 그대로 앞문을 향해 걸었어요. 법원 정문을 나서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오빠 재혁이었습니다.
재혁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잘 됐느냐고만 물었습니다. 서아가 그렇다고 하자 재혁이 잠시 침묵하다가 수고했다고 했어요. 그 두 글자가 서아의 가슴 어딘가를 조용히 건드렸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그러나 눈앞의 햇살이 잠시 흔들려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서아가 회사로 돌아와 자리에 앉아 보고서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잠시 쉬려고 핸드폰을 들었다가 포털 메인 화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 박도준과 임수진의 약혼 소식이 이혼 재판이 끝난 지 2시간도 되지 않아 올라와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찍은 듯한 두 사람의 다정한 사진이 함께였어요. 서아는 기사를 한번 보고 핸드폰을 뒤집어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저쪽도 물러설 곳이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팀 보고서는 그날 저녁 독립위원회에 최종 제출됐습니다. 서아가 직접 위원장에게 파일을 건넸어요. 140여 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23개의 계약건, 12개의 조작된 평가표, 복구된 이메일 원본, 유령회사 SK컨설팅으로 흘러간 자금 흐름, 그리고 임수진과 한성부품 사이를 연결하는 자금 내역이 날짜 순으로 정리돼 있었어요. 서아는 보고서를 건네며 한마디만 했습니다. 판단은 위원회가 해달라고, 자신은 사실만 정리했다고 했어요. 위원장이 보고서 표지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서아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저 어딘가에서 남편과 임수진이 약혼 축하 자리를 갖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잘 됐다며 박수를 치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서아는 그 생각이 스쳐가도록 내버려뒀습니다. 붙잡지 않았어요. 오래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고 책상으로 돌아앉았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브리핑 날짜가 확정된 것은 독립위원회가 자료를 검토한 지 열흘 후였습니다. 서린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업계 관계자와 언론사 기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협력사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서아는 통보를 받고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서리로 시선을 돌렸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무대에 서는 것이었으니까요. 브리핑 사흘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성부품 측 변호사가 법무팀에 합의 요청을 해온 것이었어요. 감사 중단과 거래 재개를 조건으로 피해 금액 전액을 배상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무팀이 서아에게 의견을 물었어요. 서아는 잠시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한다고 했어요. 돈으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배상 능력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법무팀 담당자가 잘 결정하셨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브리핑 전날 밤 서아는 대강당 단상을 미리 확인했습니다. 텅 빈 강당은 조용했어요. 200개가 넘는 좌석이 줄지어 있었고 단상 위에는 마이크와 발표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아는 발표대 앞에 서서 빈 객석을 바라봤어요. 내일 저 자리에 누가 앉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박성태도, 시어머니 최명자도, 남편 박도준도, 임수진도 올 것이었어요. 억울함을 호소하러, 감사를 중단시키러 올 것이었습니다. 서아는 그 생각이 지나가도록 내버려뒀어요. 발표대 위에 올려둔 발표 원고를 한 번 더 훑었습니다. 마지막 문장까지 읽고 나서 원고를 접었어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브리핑 당일 아침 서아는 평소보다 2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유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는 길에 한강 다리를 건넜어요. 차창 밖으로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이 강을 건너는 것이 처음이 아닌데 오늘따라 강이 넓어 보였어요.
서하는 시선을 앞으로 고정했습니다. 오전 10시 대강당 로비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눴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점검하며 자리를 잡았어요. 그 사이로 시댁 식구들이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 박성태가 먼저 들어왔고 시어머니 최명자가 검은 재킷에 핸드백을 들고 뒤따랐어요. 남편 박도준이 임수진과 나란히 들어오는 것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임수진은 단발머리 웨이브의 와인색 정장 차림이었어요. 약혼녀로서 당당하게 이 자리에 온 것이었습니다. 넷은 객석 뒤편에 자리를 잡았어요. 감사 결과 발표가 부당하다는 것을 직접 따질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주변에 이 감사가 개인적 원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오전 10시 30분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강당을 채웠습니다. 서린그룹 이미정 회장 대신 오늘은 재혁이 단상에 올랐어요. 재혁은 단정한 검은 정장 차림으로 발표대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손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혁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내 동생을 3년 동안 모욕한 대가가 어떤 건지 오늘 이 자리에서 알게 될 겁니다. 강당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어요. 객석 뒤편에서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직 몰랐어요. 재혁은 그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돌려주고 자리로 내려갔어요. 사회자가 감사팀장을 호명했습니다. 서하는 무대 뒤에서 걸어 나왔어요. 스포트라이트가 서하를 비췄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어요. 서하는 발표대 앞에 섰습니다. 정면을 바라봤어요. 객석 뒤편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안경을 고쳤으며 서하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남편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임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핸드폰이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서하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표정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대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서린그룹 감사팀장 윤서하입니다. 강당 안 어딘가에서 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서린그룹 후계자 아니냐는 말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서하는 개의치 않았어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발표는 담담하게 진행됐습니다. 화면에 증거 자료들이 하나씩 떴어요. 조작된 평가표, 삭제됐다가 복구된 이메일, 유령회사 SK컨설팅으로 흘러간 자금 내역이었습니다. 총 58억 원 규모의 비리 구조가 도표와 숫자로 정리돼 있었어요. 기자들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임수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라고, 개인적인 원한으로 꾸민 감사라고 외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안 요원이 즉시 다가와 제지했어요. 서하는 발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톤 하나 달라지지 않았어요. 질문은 발표 후에 받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강당 전체를 다시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감사팀장과 서린그룹 회장이 어떤 관계냐는 질문이었어요. 서하가 대답하기 전에 재혁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 객석을 둘러봤어요. 시댁 식구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혁의 눈빛이 그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윤서하 팀장은 제 친동생입니다. 강당이 폭발했습니다.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 박성태가 의자를 잡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았어요. 시어머니의 핸드백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비싼 가죽 가방이 강당 바닥을 굴렀어요.
남편은 임수진을 보다가 서아를 보다가 재혁을 보며 현실을 부정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재혁이 마이크를 잡은 채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당 구석구석까지 닿았어요. 제 동생은 사람의 본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작은 무역회사 애가 어떻게 서린그룹 후계자냐고 거짓말이라고 소리쳤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은 이미 단상 쪽과 시댁 식구들 쪽을 번갈아 촬영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손사래를 치며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기자들이 둘러쌌습니다. 남편이 임수진의 팔을 끌고 출구 쪽으로 향했지만 그쪽에도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아는 단상에서 그 모든 광경을 내려다봤습니다. 3년 동안 작은 무역회사 월급쟁이라고 불렸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설거지하며 삼킨 말들, 야근 후 현관에서 숨을 고르던 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서아의 눈빛에는 승리감이 없었어요.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고요했어요. 원칙대로 했고 사실대로 했고 판단은 다른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재혁이 단상에서 내려오며 서아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란히 서서 잠시 강당을 바라봤어요. 재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숨기는 거 없지? 서아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없어.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브리핑 다음 날 아침 서린그룹 본사 건물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포털 메인에는 전날 브리핑 기사가 줄줄이 올라와 있었어요. 재벌가 숨겨진 동생의 3년 며느리를 내쫓은 집안의 몰락, 감사팀장이 전 시댁 회사를 직접 조사했다는 제목들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출근길에 기사 제목들을 한번 훑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읽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기사가 아니라 다음 수순이었어요. 오전 10시 검찰 수사관들이 대원산업사옥에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었어요. 박스째로 서류들이 실려나갔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전부 압수됐습니다. 같은 시각 임수진이 사무실에서 연행됐어요. 수사관이 뇌물수수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고 고지하는 순간 임수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아가 꾸민 일이라고 개인적인 복수라고 외쳤어요. 그러나 수갑은 이미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동료들이 굳은 얼굴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남편 박도준이 그 소식을 들은 것은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임수진 구치소 앞을 서성이다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감사팀 박 과장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서아에게 전했어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예상한 일이었어요. 한성부품에 타격이 오기 시작한 것은 브리핑 당일 오후부터였습니다. 대원산업이 한성부품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어요. 뒤이어 다른 협력업체들도 줄줄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대원산업과 척을 지면서까지 한성부품과 거래를 유지할 이유가 없었어요. 한성부품 주가가 오후 들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박성태가 증권사에 전화를 걸어 주식을 팔려 했지만 이미 거래 정지 상태였어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주식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로 묶인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명자가 서린그룹 본사 로비에 나타난 것은 브리핑 이틀 후였습니다. 검은 옷차림이었어요. 핸드백도 없었습니다. 로비 안내 데스크에 서아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보안팀이 면담 거부 지시가 내려져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높이다가 결국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발걸음을 멈췄어요. 누군가 핸드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비 CCTV에도 고스란히 담겼어요. 그 영상이 그날 저녁 온라인에 퍼지는 데는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그 사실을 퇴근 후 오빠 재혁에게 전해 들었어요. 재혁이 영상 링크를 보내줬지만 서아는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어요. 무릎을 꿇는 장면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서아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가 아니었으니까요. 시아버지 박성태가 건물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은 그로부터 하루 뒤였습니다. 이번엔 언론사 기자들까지 모인 자리였어요. 박성태는 카메라 앞에서 서아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회사를 살려달라고, 직원들 때문이라도 한 번만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아는 건물 안에 있었어요. 면담 요청은 보안팀에 의해 다시 한번 거절됐습니다. 기자들이 박성태를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냈어요. 며느리가 서린그룹 오너 남매인 줄 정말 몰랐느냐고, 왜 쫓아냈느냐고 물었습니다. 박성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서아는 받지 않았어요. 자정이 넘어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사만 살려달라고, 직원 100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고 썼어요. 서아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삭제했어요. 시어머니의 문자도 왔습니다. 3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이럴 수 있느냐는 내용이었어요. 역시 삭제했습니다. 그들이 보낸 말들을 저장해둘 이유가 없었어요. 남편이 임수진 면회를 신청한 것은 체포 이튿날이었습니다. 약혼자라고 밝혔지만 거절당했어요. 이유는 당사자가 면회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구치소 앞을 2시간 넘게 서성이다 돌아갔어요. 임수진은 이미 자신의 살 길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임수진이 검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박성태 사장이 지시한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유령회사 SK컨설팅을 통한 자금 세탁 경위, 조작된 평가표의 구체적 방법, 남동생 임수영 명의의 계좌로 납품 대가가 세탁된 과정까지 상세하게 털어놓았어요. 박도준에 대해서도 거래 구조를 알고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약혼은 그 순간 사실상 끝난 것이었어요. 박성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검찰은 임수진의 진술과 서아 팀이 제출한 자료를 교차 검증한 결과 박성태를 공범으로 판단했어요.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박성태가 연행되던 날 시어머니 최명자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TV를 켜놓고 앉아 있다가 뉴스에서 남편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서야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시어머니가 명품백들을 챙겨 중고 명품 매장을 찾은 것은 박성태가 구속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했어요. 그동안 모아온 가방들을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감정사가 하나씩 살펴봤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진품은 단 1개뿐이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정교한 모조품이었습니다. 비싸게 사들였다고 믿었던 것들, 며느리 앞에서 자랑하던 것들이 대부분 가품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카운터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정사가 당황한 얼굴로 물 한 잔을 내밀었어요. 시어머니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진짜인 줄 알았던 것들이 가짜였고 가짜인 줄 알았던 며느리가 진짜였습니다. 남편 박도준은
한성부품 영업이사 자리를 잃었습니다. 회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임원직이 전부 정리됐어요. 새 직장을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서린그룹과 관련된 인물이라는 소문이 업계에 퍼져 있었어요. 이름을 올리는 곳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임수진과의 약혼도 완전히 파기됐어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다 갈라선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혼자 남겨졌어요. 직장도 약혼녀도 딸도 모두 자신이 선택해서 놓아버린 것들이었습니다. 한성부품이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뜬 것은 브리핑으로부터 열이틀 후였습니다. 서한은 그 기사를 감사팀 박주임에게 전달받았어요. 박주임은 어느새 과장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서아와 함께 버텨온 1년이 그에게도 다른 사람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예상한 결과였습니다. 대원산업과의 거래가 끊기고 나서 열이틀, 생각보다 빠른 몰락이었어요. 최종 부도 확정까지는 몇 달이 더 걸리겠지만 사실상 한성부품은 이미 끝난 것이었습니다. 서한은 기사를 한번 보고 창을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남동 집으로 돌아오니 하율이 거실에서 블록을 쌓고 있었어요. 오빠 재혁이 브리핑을 마치고 어린이집에서 하율을 데려와 옆에서 블록을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하율이 서아를 보고 두 팔을 벌리며 달려왔어요. 서아가 쪼그려 앉아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무게였어요. 재혁이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느냐고요? 서아가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잠시 생각하다가 덧붙였습니다. 허무하다고 3년이나 버텼는데 저쪽이 무너지는 건 한 달도 안 걸렸다고 했어요. 재혁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원칙의 힘이라고, 그것이 진짜와 가짜의 차이라고 나중에 말해주려다 그냥 두었어요. 동생이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었어요. 한남동 집 서재 창문으로 연한 초록빛이 들어왔습니다. 목련이 피고 지고 벚꽃이 흩날리고 이제 막 새잎이 돋아나는 계절이었어요. 서아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오늘이 서린그룹 협력업체 전체 감사 최종 보고의 날이었어요. 1년간의 대장정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쥐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새벽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아침이었어요. 방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3살이 된 하율이 눈을 비비며 나왔어요. 잠옷바람에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헝클어진 채였습니다. 서아를 보자마자 두 팔을 벌리며 달려왔어요. 서아가 쪼그려 앉아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커피 냄새와 아이의 체온이 뒤섞였어요. 1년 전 빗속에서 이 아이를 안고 나왔던 밤이 잠시 스쳐갔습니다. 그때와 지금 품 안의 무게는 같았지만 서아 자신이 달라져 있었어요. 서린그룹 본사 보고회장에는 이사진과 주요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서아는 감사팀 전원과 함께 입장했어요. 박 과장이 발표 자료를 점검하는 사이 서아는 회의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을 내려다봤습니다. 1년 전 이 건물에 처음 출근하던 날이 떠올랐어요. 팀원들이 특별 채용 팀장을 어떤 눈빛으로 바라봤는지, 첫날부터 전수조사를 선언했을 때 얼마나 술렁였는지가 생생했습니다. 그 팀원들이 지금은 누구보다 든든한 동료가 돼 있었어요. 보고가 시작됐습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1년 전과 달라지지 않았어요. 낮고 또렷하고 차분했습니다. 1년간 전체 협력업체 320개사 감사 결과 부정 적발 12건, 개선 권고 48건, 우수 사례 발굴 23건이었어요. 새로운 평가 시스템 도입 후 비리 발생 건수가 98% 감소했다는 수치가 화면에 떴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재혁이 보고회가 끝나고 서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임원들과 악수를 나누는 자리에서 재혁이 서아 곁에 서며 낮게 말했어요.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한 것은 팀 전체라고 했습니다. 재혁이 잠시 동생을 바라보다가 서류 한 장을 건넸어요. 서아가 펼쳐봤습니다. 상무이사 발령장이었어요. 최연소 상무이사였습니다. 서아는 발령장을 한번 읽고 접었어요.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오빠로서 주는 것이냐고 물었어요. 재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력으로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서아가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힘을 빼고 웃는 웃음이었어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박 과장이 서아 옆에 앉았습니다. 팀장님 덕분에 감사팀이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팀이 됐다고 했어요. 식판을 들고 멋쩍게 웃는 박 과장의 얼굴이 1년 전 첫 출근날 조심스럽게 손을 들던 그 박주임과 겹쳐 보였습니다. 서아는 다 함께 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하면서 진심이었습니다. 오후 법무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수진에 대한 선고 결과였어요. 징역 5년이 확정됐다고 했습니다. 서아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5년이라는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분노가 오르지 않았어요. 쾌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무리가 됐다는 느낌이었어요. 서류 한 장, 숫자 하나가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박성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미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시어머니 최명자는 동네 식당 주방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 박도준은 중소기업 영업사원으로 취직했지만 서린그룹 관련 건물에는 출입조차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늦게 서아는 서린그룹 본사 건물 로비에서 박도준과 마주쳤습니다. 남편이 작은 회사 명함을 들고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어요. 출입증을 신청하러 왔다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안내를 받고 멍하니 서 있는 중이었습니다. 서아를 알아보고 한 발 앞으로 나왔어요. 입술을 달싹이다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하유리를 한 번만 볼 수 없겠느냐고 했어요. 목소리가 많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서아는 멈춰 섰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어요. 1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짙었어요. 서아는 감정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아니었어요. 그냥 오래된 사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먼 곳의 이야기처럼 담담했어요. 서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법정 면접권도 스스로 포기하셨다고 했어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때 잘못했다고 진짜로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서아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후회는 혼자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걸어가면서 속으로 말했습니다. 하율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는 것, 그게 내 대답이었다고. 저녁 무렵 한남동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을 열자 하율이 또 달려왔어요. 오늘은 재혁도 와 있었습니다. 셋이서 저녁을 먹었어요. 하율이 숟가락으로 국을 젓다가 식탁에 쏟았습니다. 재혁이 냅킨으로 닦아주며 웃었어요. 서아도 웃었습니다. 소리내어 웃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냥 저녁 식탁이 따뜻해서 아이가 옆에 있어서 오빠가 맞은편에 앉아 있어서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하율을 재웠습니다. 아이가 잠드는데 5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서아는 불을 끄고 나오다가 잠시 문 앞에 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르게 숨쉬는 아이의 소리가 들렸어요. 1년 전 빗속에서 이 아이를 안고 나오던 밤이 다시 스쳐갔습니다. 그 밤이 없었다면 지금 이 밤도 없었겠지 싶었어요.
서재로 돌아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서아가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은 한남동 집에 들어온 첫날 밤부터였어요. 매일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정리가 필요한 날이면 꼭 펜을 들었어요. 오늘은 써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펜을 들고 나니 길게 쓸 필요가 없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짧았습니다. 펜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말이 아닌 기록이, 체면이 아닌 원칙이 이겼다고 썼어요. 혼자서도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어요. 진짜는 반드시 빛난다고.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밤의 강은 고요하고 넓었습니다. 불빛들이 강물 위에서 흔들렸어요. 서아는 오래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3년의 멸시, 생일 밤의 붉은 구두, 빗속의 택시, 서랍 속 자격증, 단상 위의 스포트라이트, 로비에서 고개를 떨군 남편, 그리고 지금 이 고요한 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어요. 끊기지 않은 선이었습니다. 서아가 걸어온 선이었어요. 창문을 닫았습니다. 일기장을 덮었어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기 전에 생각했어요. 내일도 할 일이 있다고, 아직 감사할 협력사가 200개 남았다고, 하율이 내일 아침에도 달려올 것이라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서아가 원하는 삶이었습니다. 3년을 버텼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자격증 하나 꺼내지 않고 그저 원칙을 붙들고 견뎌냈어요. 그리고 결국 진짜는 빛났습니다. 서아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진짜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그 옆에 있는 하이프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이프 한 번이 이 영상을 실시간 랭킹으로 보냅니다.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